마차는 컴컴한 숲속을 달렸다. 하지만 황금 마차는 어둠 속에서 금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났으므로 이를 그냥 놓아둘 리 없었다. 금이다, 금! 때를 지어 몰려든 산적들은 말곶비를 낚아챈 후 기수와 마부와 하인들을 때려 죽이고 게르다를 마차에서 끌어내렸다. 통통한 것이 귀엽구나. 호두를 먹어서 살이 올랐나봐. 까칠까칠한 수염에 눈까지 내려와 덮이는 무성한 눈썹의 여자 산적이 외쳤다. 어린 양고기처럼 참 맛있겠는걸? 그녀는 군침을 삼키며 무시무시하게 번쩍이는 칼을 꺼냈다. 아야! 그 순간 여자 산적이 비명을 토해냈다. 등에 매달려 있던 성질 사납고 버르장머리 없는 딸이 그녀의 귀를 사정없이 깨물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여자 산적은 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너무도 귀가 아픈 나머지 게르다를 칼로 내리칠 겨를이 없었다. 저 애랑 놀 거야. 저 애의 톳이랑 예쁜 옷도 다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같은 침대에서 잘 거야. 산적의 딸은 외쳤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귀를 다시 물어뜯었으므로 여자 산적은 아파서 펄쩍펄쩍 뛰면서 같은 자리를 뱅뱅 맴돌았다. 산적들은 그걸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왈가닥 딸내미 덕분에 춤까지 추어 대는구나. 나도 마차에 탈래. 산적의 딸은 고집불통이었다. 그녀는 응석바지로 큰데다가 원래 성격도 제 멋대로여서 한번 뭔가를 원하면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산적의 딸과 게르다는 함께 마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나무 등걸과 바위를 지나 길도 없이 험준한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산적의 딸은 키가 게르다와 비슷했다. 하지만 힘이 더 세고 어깨도 더 넓었으며 피부색은 거무스름했다. 눈동자는 완전히 까만색이었고 눈빛이 우울해 보였다.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껴안으면서 말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 한 저들은 너를 죽이지 못해. 그런데 너는 공주니? 아니. 게르다는 그녀에게 그간의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카이에 대해서 모두 설명했다. 산적의 딸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게르다의 말을 듣고 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를 싫어하게 되더라도 저들은 너를 죽이지 못해. 그때는 차라리 내 손으로 직접 너를 죽일 테니까. 산적의 딸은 게르다의 눈물을 닦아준 뒤 두 손을 따스하고 폭신한 게르다의 토시 속으로 밀어 넣었다. 어느덧 마차가 멈추었다. 그곳은 산적의 성체 마당이었다. 성체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커다란 틈이 벌어져 있었고 뻥 뚫린 그 구멍으로 까마귀들이 날아다녔다. 사람 한 명 정도는 문제없이 꿀꺽 삼켜버릴 듯한 커다랗고 사나운 개들이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하지만 어떤 개도 짖지는 않았다. 짖지 못하도록 엄격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체 내부로 들어가자 커다란 방이 나왔는데 그곳 돌바닥 한가운데에서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름이 달라붙은 실내는 온통 시커맸다. 연기는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저기 나 있는 작은 틈새를 스스로 찾아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모닥불 위 커다란 솥에서는
스프가 펄펄 끓었고 토끼 고기가 꼬챙이에 끼워진 채 익고 있었다. 넌 오늘 여기서 나랑 자는 거야. 내 귀염둥이들과 함께 말이야. 산적의 딸이 말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아이들은 담요와 지프로 잠자리를 꾸며 놓은 구석으로 갔다. 머리 위쪽 횃대에 100마리 가까이 되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었다. 비둘기들은 잠든 것처럼 보였으나 아이들이 다가가자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얘들은 바로 내 귀염둥이들이야. 산적의 딸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잽싸게 낚아채더니 발을 붙들고 흔들어댔다. 비둘기는 날개를 마구 푸덕거렸다. 비둘기에게 입 맞춰. 산적의 딸은 비둘기를 게르다의 얼굴에 철썩 갖다 댔다. 그리고 저쪽엔 산비둘기들이 있어. 산적의 딸은 위쪽 벽에 뚫린 구멍을 가리켰다. 구멍은 촘촘하게 설치된 창살로 막혀 있었다. 저 안에 악당 녀석이 2마리 갇혀 있지. 하도 날렵한 놈들이라 잘 가둬놓지 않으면 금방 도망가 버리거든.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오랜 친구 은매야. 산적의 딸은 술록의 뿔을 잡아 끌었다. 술록은 번쩍번쩍 빛나는 구리 목줄에 매달려 있었다. 술록도 잘 묶어두지 않으면 달아나 버린단 말이야. 매일 저녁 이 아이의 목을 칼로 간지리는데 그때마다 무서워서 벌벌 떤단다. 산적의 딸은 벽 틈새에서 기다란 칼을 꺼내 술록의 목덜미에 대고 문질렀다. 그러자 가엾은 짐승은 겁이 나서 발버둥을 쳤다. 산적의 딸은 깔깔 웃으며 게르다를 붙잡아 함께 침대에 털썩 누웠다. 너는 잠잘 때도 칼을 지니고 있니? 게르다는 좀 겁먹은 눈길로 물었다. 응, 난 항상 칼을 곁에 두고 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하던 카이 이야기 좀 더 해줘. 어떤 계기로 네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었는지 말이야. 산적의 딸이 말했다. 그래서 게르다는 처음부터 전부 이야기했다. 다른 비둘기들은 잠이 들었지만 위쪽 3장의 산 비둘기들은 여전히 구구거리며 울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팔로는 게르다의 목을 감은 산적의 딸은 어느새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게르다는 잠들지 못했다. 이곳에서 죽을지 살아남을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산적들은 모닥불을 빙 둘러싸고 앉아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술에 취한 여자 산적은 훌쩍훌쩍 공중제비를 넘으면서 돌아다녔다. 게르다와 같은 소녀에게는 참으로 험악해 보이는 광경이었다. 그때 산 비둘기가 게르다에게 말을 걸었다. 구구, 구구. 우리는 카이를 봤단다. 하얀 닭이 카이의 썰매를 끌었고 카이는 눈의 여왕의 마차를 타고 있었어. 마차는 우리가 둥지를 튼 숲 위를 스치듯이 넘어서 날아갔는데 지나가면서 여왕이 찬 입김을 불어대는 바람에 둥지에 있던 우리 아가들은 모두 죽어버리고 우리만 살아남았어. 구구, 구구. 아니 뭐라고? 눈의 여왕을 따라갔다고? 그럼 눈의 여왕이 어디로 갔는지 너희는 알고 있니? 분명 여왕은 라플란드로 갔을 거야. 그곳은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 줄에 묶여있는 저 술록에게 물어보렴. 술록이 말했다.
라플란드는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곳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눈에 덮인 드넓고 눈부신 벌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지. 눈의 여왕은 그곳에 여름 별장을 두고 머물러. 하지만 여왕의 성은 그보다 더 북쪽, 북극에 가까운 스피츠베르겐이란 이름의 섬에 있어. 아, 카이. 불쌍한 카이. 게르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잠 좀 자게 조용히 해. 안 그랬다가는 칼로 찔러버릴 거야. 산적의 딸이 투덜거렸다. 다음 날 아침 게르다는 산적의 딸에게 산 비둘기가 들려준 이야기를 해주었다. 산적의 딸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걱정 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술록에게 물었다. 그런데 넌 라플란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 나만큼 잘 알기도 힘들지. 나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눈 덮인 라플란드의 벌판을 뛰어다니면서 살았다니까. 술록이 눈동자를 반짝거렸다. 산적의 딸은 게르다에게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남자 산적들은 모두 나가고 없어. 집에는 엄마뿐이야. 하지만 엄마는 낮에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면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거든. 그때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해볼게. 그러고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엄마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엄마의 수염을 마구 잡아당겼다. 엄마, 내 귀여운 염소 잘 잤어? 엄마는 딸의 코끝을 멍이 들 만큼 세게 튕겼다. 하지만 이런 것이 그들 모녀의 애정 표현이었다. 엄마 산적이 술을 마시고 낮잠에 빠져들자 산적의 딸은 술록에게 가서 소곤거렸다. 칼로 너를 간지리는 건 아주 재미있어. 네가 벌벌 떠는 모습이 보기 좋거든. 하지만 오늘 너를 풀어주려고 해. 고향 라플란드로 돌려보내줄게. 대신 넌 최대한으로 빨리 달려 게르다를 눈의 여왕의 궁전으로 데려다 줘야 해. 그곳에는 게르다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게르다가 하는 이야기를 너도 분명 전부 들었을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해. 술록은 기쁨에 겨워 그 자리에서 껑충 뛰었다.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술록 위에 앉히고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다. 심지어는 게르다가 깔고 앉을 작은 쿠션까지도 받쳐주었다. 추울 테니까 이 털정아는 신고 가. 하지만 토시는 내가 가질래. 예뻐서 돌려주기가 싫어. 대신 우리 엄마의 벙어리 장갑을 끼면 손이 시리지 않을 거야. 매우 커서 팔꿈치까지 올라올걸? 이런. 그걸 끼고 있으니 네 손이 마치 우리 엄마 손처럼 못생겨 보이잖아? 게르다는 기쁨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산적의 딸이 야단쳤다. 그렇게 징징 짜지 마. 기쁜 표정을 해야지. 빵 2덩이와 햄을 줄게. 배가 고프면 이걸 먹어. 산적의 딸은 먹을 것을 술록의 엉덩이에 매달았다. 문을 열고 커다란 개들을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 마침내 칼로 술록의 목에 묶인 줄을 끊었다. 어서 가. 하지만 게르다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게르다는 커다란 벙어리 장갑을 낀 손을 내밀며 산적의 딸을 향해 작별의 인사를 했다. 술록은 바람처럼 앞으로 내달렸다. 나무 둥치와 바위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커다란 숲과 늪지와 평원을 지나 최대한 빠르게 달려갔다. 늑대들이 울부짖었고 까마귀들이 깍깍거렸다. 하늘에서 빨리 빨리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마치 피를 토해내듯이 하늘이 붉어졌다. 저건 내 오랜 친구인 오로라야.
저 아름다운 빛을 한번 올려다 보렴. 이렇게 말한 술록은 더더욱 속력을 높여 밤낮으로 달렸다. 빵과 햄이 다 떨어질 때쯤 그들은 라플란드에 도착했다. 그들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오두막 앞에서 멈추었다. 지붕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앉았고 문도 얼마나 낮은지 기어서 드나들어야 했다. 오두막에는 단 한 사람, 나이가 많은 라플란드 여인이 살고 있었다. 노파는 고래기름 램프를 켜고 생선을 굽는 중이었다. 술록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노파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게르다의 이야기를 꺼냈다. 술록에게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중요했으니 말이다. 게르다는 추워서 몸이 꽁꽁 얼어버렸으므로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라플란드 노파는 측은한 눈길로 게르다와 술록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고, 불쌍한 것들. 그런데 어쩌나?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눈의 여왕이 머무는 핀마르크는 아직도 100마일이나 남았어. 그곳에서 여왕은 저녁마다 푸른색의 오로라를 하늘에 피워 올린단다. 가만히 있어봐. 말린 대구 위에 내가 몇 자 적어주마. 종이라고는 없으니 말이야. 이걸 가져다가 저 위에 사는 핀란드 여자에게 보여주렴. 그 여자라면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테니. 게르다가 어느 정도 몸을 녹이고 음식과 물로 허기를 달래고 나자 라플란드 노인은 말린 대구 위에 쓴 편지를 게르다에게 건네며 잘 간수하고 있다가 핀란드 여자에게 보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다시 술록 위에 올라탄 게르다의 끈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술록은 전속력으로 길을 재촉했다. 빨리, 빨리! 저 높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밤하늘에는 눈부시게 푸른 오로라가 번쩍였다. 핀마르크에 도착한 그들은 핀란드 여자가 사는 집의 굴뚝을 똑똑 두드렸다. 그 집에는 문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집안은 열기로 절절 끓고 있었다. 핀란드 여자는 옷을 거의 벗은 채 돌아다녔다. 그녀는 조그마하고 더러워 보였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핀란드 여자는 게르다의 겉옷을 벗기고 벙어리 장갑과 털 장화도 벗겼다. 안 그랬다가는 너무 더운 나머지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록의 머리에 얼음 조각을 올려준 다음에야 대구 위에 적힌 편지를 읽었다. 편지 내용을 3번 읽어 완전히 외운 후에는 그 생선을 스프 냄비 속에 넣어 함께 끓였다. 대구는 맛이 좋은 데다가 원래 핀란드 여자는 무엇 하나 허비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술록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내고 이어서 게르다의 이야기를 했다. 핀란드 여자는 영리한 눈을 깜빡이면서 듣고만 있었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술록이 말했다. 당신은 영리하니까 실 한 뭉치로 세상의 모든 바람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선원이 첫 번째 매듭을 풀면 순풍이 오고 두 번째 매듭을 풀면 세찬 바람이 불고 세 번째, 네 번째 매듭을 풀면 태풍이 불어와 숲의 나무들을 쓰러뜨리죠. 게르다에게 남자 12명만큼의 강한 힘을 주어서 눈의 여왕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요? 남자 12명만큼의 힘이라고? 그거라면 족할지도 모르겠네. 핀란드 여자는 선반에서 커다란 가죽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거기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핀란드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이마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집중해서 그 글자들을 읽었다.
술록은 게르다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게르다도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상태로 애원의 눈빛을 띠며 핀란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핀란드 여자가 다시 눈을 깜빡였다. 여자는 술록을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머리에 새로운 얼음덩이를 올려주며 속삭였다. 카이가 눈의 여왕과 함께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애는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곳이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믿는 거지. 하지만 그건 카이의 가슴에 박힌 거울 조각과 눈동자에 들어간 거울 파편 때문이야. 가장 먼저 그걸 빼내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카이는 영영 인간들의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고 눈의 여왕의 지배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당신이 게르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주면 안 되나요? 내가 게르다에게 줄 수 있는 힘은 그 애가 이미 갖고 있는 힘보다 약해. 게르다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니?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애를 만나면 누구나 다 도와주게 되잖아. 게르다는 맨발로 이 넓은 세상을 씩씩하게 헤치고 다녔어. 하지만 게르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서는 안 돼. 게르다의 힘은 게르다의 가슴속 깊이 있는 거야. 정말로 사랑스러운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말이야. 게르다가 직접 눈의 여왕의 궁전으로 가서 카이의 가슴에서 거울 조각을 빼내는 수밖에 없어.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야. 여기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부터 눈의 여왕의 정원이 시작돼. 거기까지 게르다를 데려가서 흰 눈 속에 붉은 열매가 열린 무성한 덤불 옆에 내려주고 나면 네가 할 일은 끝이야. 그리고 거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얼른 돌아와. 핀란드 여자가 게르다를 술록 등에 앉히자마자 술록은 온 힘을 다해 질풍처럼 달렸다. 아, 털 장화를 두고 왔어. 벙어리 장갑도. 살을 내는 찬바람을 맞고서야 게르다는 장화와 장갑을 잊은 것을 알아차리고 소리쳤다. 하지만 술록은 멈출 수가 없었다. 달리고 또 달려 마침내 붉은 열매가 열려있는 덤불 가까이에 이르렀다. 술록은 그곳에 게르다를 내려주고 입을 맞추었다. 커다랗게 번쩍이는 눈물방울이 술록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러고는 술록은 돌아서더니 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속력으로 가버렸다. 이제 게르다는 홀로 남았다. 얼음으로 뒤덮인 핀마르크의 무서운 추위 속에 장화도 장갑도 없이. 게르다는 최대한 빠르게 앞으로 달렸다. 게르다의 눈앞으로 커다란 눈송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게르다의 눈앞으로 커다란 눈송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이 아니었다. 청명한 하늘에는 오로라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으니까. 눈송이들은 지상 가까운 곳에 모여 사납게 회오리 쳤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졌다. 게르다는 카이의 확대경을 통해서 관찰했던 눈송이를 떠올렸다. 커다랗고 아름답던 눈송이. 하지만 이 눈송이들은 그보다 훨씬 컸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서 더더욱 기괴하고 무서웠다. 참으로 괴상한 형체인 이 눈송이들은 여왕의 호위병들이었다. 어떤 것들은 거대한 고슴도치처럼 생겼고 어떤 것들은 대가리를 쳐든 뱀들이 한데 엉겨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어떤 것들은 흰색으로 반짝이는 털 한 올 한 올을 모두 빳빳이 세운 작은 곰 같았다. 그것들은 전부 살아있었다. 게르다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갔다. 매서운 추위 때문에 게르다의 입에서는 증기처럼 새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점점 진하게 피어오른 입김은 작은 하얀 천사들로 변했다. 그러고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땅바닥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 천사들은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다. 천사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 주기도문을 다 외울 때쯤에 게르다는 한 무리나 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천사들이 창을 들어 소름 끼치는 눈송이들을 찌르자 눈송이들은 수백 개의 얼음 조각으로 쪼개졌다. 그 덕분에 게르다는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천사들이 게르다의 손과 발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피부는 칼로 저미는 듯 매섭던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다. 게르다는 눈의 여왕이 있는 성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카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게르다를 정말로 까맣게 잊었다. 게르다가 지금 성 밖에 서 있을 거라는 사실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성은 휘몰아치는 짙은 눈보라가 만든 벽으로 둘러싸였다. 창과 문은 살을 찢는 매서운 바람으로 만들었다. 성 안에도 마찬가지로 눈보라의 벽으로 이루어진 방이 수백 개나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방은 길이가 몇 마일이나 되었다. 모든 방에서 오로라가 샹들리에처럼 환하게 빛났다. 매우 큰 방들은 온통 텅 비었고 얼음의 냉기가 심장을 파고들었으며 사정없이 번쩍거렸다. 이곳에는 그 어떤 즐거움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폭풍이 음악을 연주하고 북극곰이 뒷발로 서서 춤 솜씨를 뽐내는 그런 흥겨운 파티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서로 장난치면서 유쾌하게 떠드는 놀이판도 벌어진 적이 없고 흰 여우 아가씨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는 모임도 열지 않았다. 눈의 여왕의 궁전은 크지만 텅 비어있고 추울 뿐이었다. 오로라 불꽃은 매우 규칙적으로 번쩍여서 언제 가장 밝아지고 언제 가장 흐려지는지 정확히 짐작할 수 있었다. 끝없이 드넓고 텅 빈 얼음의 방 한가운데에는 얼어붙은 호수가 있었다. 호수의 수면은 수천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모두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호수 한가운데는 눈의 여왕이 성에서 지낼 수 있는 자리였다. 여왕은 호수를 이성의 거울이라고 불렀고 그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일한 자리라고 말하곤 했다. 카인은 거기에 있었다. 추위로 새파랗게 질린 채, 아니, 새파랗다 못해 시커멓게 얼어버린 채. 하지만 정작 카이 자신은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입을 맞추면서 추위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카이의 심장은 이미 얼음덩이나 다름없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카이의 심장은 이미 얼음덩이나 다름없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카이는 날카롭고 평평한 얼음 조각들을 이리저리 옮겨보는 중이었다. 그것들을 짜 맞추면서 뭔가 모양을 만들려는 것이다. 우리가 나무 조각들을 맞추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듯이 카이는 매번 참으로 정교한 모양들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는 이성의 얼음놀이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다. 카이는 자신의 작품이 뛰어나며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 바로 카이의 가슴에 박힌 거울 조각 때문이었다. 카이는 얼음 조각으로 모든 글자들을 짜 맞추었다. 하지만 단 한 글자, 자신이 가장 원하는 단어만은 만들 수가 없었다. 그것은 영원이었다. 눈의 여왕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그 글자를 만들어낸다면 너는 자유야. 또한 전 세계와 새 스케이트까지 선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카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단어만은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눈의 여왕이 말했다. 이제 나는 따뜻한 나라로 갈 거야. 그곳으로 가서 검은 솥단지 안을 들여다봐야겠어. 검은 솥단지란
에트나 화산과 베수비오 화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들을 약간이나마 흰색으로 만들고 와야지. 그래야 레몬과 포도나무가 자라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눈의 여왕은 훌쩍 떠나버렸다. 카이는 길이가 수마일이나 되는 텅 비고 드넓은 얼음의 방에 홀로 남았다. 카이는 얼음 조각들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꼼짝없이 앉아있는 그는 산채로 꽁꽁 얼어버린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게르다는 살을 내는 바람의 벽과 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게르다가 기도문을 외자 휘몰아치던 바람이 잠든 듯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게르다는 텅 비어있는 커다란 얼음의 방으로 들어섰다. 거기에 카이가 있었다. 한눈에 카이를 알아본 게르다는 달려가서 카이의 목을 껴안았다. 그리고 그를 꼭 끌어안은 채 외쳤다. 카이, 사랑하는 카이, 너 여기 있었구나. 그러나 카이는 꼼짝도 없이 차갑고 뻣뻣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게르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카이의 가슴에 떨어진 눈물이 그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고 어느새 심장의 얼음덩이를 흔적도 없이 녹였으며 그 안에 있던 거울 조각도 씻어냈다. 그러자 카이의 눈동자가 게르다를 보았다. 게르다는 노래를 불렀다. 계곡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었네. 이제 우리 아기 예수를 보러 가리. 노래를 듣자 카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솟았다. 그의 눈물에 씻겨 눈동자 속에서 거울 파편이 빠져나왔다. 그제야 게르다를 알아본 카이가 환호성을 질렀다. 게르다, 사랑하는 게르다,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긴 어디야? 카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세상에, 여긴 정말로 춥네. 게다가 이렇게 텅 비고 쓸쓸한 곳에 내가 혼자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아. 카이는 게르다를 꼭 껴안았고 게르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의 재회에 감동받은 얼음 조각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한참을 춤추다가 지쳐서 스르르 주저앉은 얼음 조각들은 저절로 어떤 단어의 모양을 이루었다.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한 단어, 만들어내면 자유롭게 해주겠다던 단어, 전 세계와 새 스케이트까지 선물로 주겠다던 바로 그 단어를. 게르다는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카이의 뺨은 금세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랐다. 게르다는 카이의 눈동자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카이의 눈동자는 게르다의 눈동자와 마찬가지로 초롱초롱 빛이 났다. 게르다는 카이의 손과 발에도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카이는 기운을 되찾고 건강해졌다. 이제 눈의 여왕이 돌아와도 상관없었다. 카이의 자유를 증명하는 얼음 조각 단어가 얼음 위에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손을 잡고 여왕의 성을 나왔다. 고향집에 있는 할머니와 지붕 위의 장미나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태양이 비추었다. 붉은 열매가 있는 덤불 근처에 다다르자 술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록은 혼자가 아니라 젖이 가득 찬 젊은 암순록과 함께였다. 암순록은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따뜻한 젖을 내어주어 마시게 했다. 그리고 술록들은 카이와 게르다를 태워 핀란드 여자에게 데려갔다. 아이들은 훈훈한 오두막에서 몸을 충분히 덮였다. 핀란드 여자로부터 집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안내받은 후 이번에는 라플란드 노파의 집으로 갔다.
노파는 아이들의 옷을 꿰매고 썰매도 고쳐주었다. 술록과 암술록은 나란히 달려서 아이들을 국경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 이르자 고개를 쳐드는 초록 식물들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술록들과 라플란드 노파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잘 가, 안녕. 그들은 손을 흔들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숲에는 초록빛 싹이 돋아났다. 그리고 어디선가 멋진 말 한 마리가 나타났다. 게르다는 그 말을 알아보았다. 황금 마차를 몰던 바로 그 말이었다. 말 위에는 붉은 모자를 쓰고 총을 맨 소녀가 타고 있었다. 바로 집에 있는 것이 지겨워서 일단 북쪽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고 나선 산적의 딸이었다. 그녀는 게르다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게르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다. 산적의 딸은 카이를 보고 말했다. 이렇게 잘생긴 아이였구나. 그러니 게르다가 너를 찾아 이 세상을 온통 헤매고 다녔지. 그런데 정말로 세상의 끝까지 갈 만큼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 게르다는 산적의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공주와 왕자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어. 산적의 딸이 대답했다. 그러면 까마귀는? 까마귀는 죽었어. 참한 신부는 과부가 되었지. 그래서 검은 털실을 발목에 매달고 다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 울고만 있고.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지 뭐야. 그건 그렇고 이젠 네 얘기를 좀 해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카이는 도대체 어떻게 만났고? 게르다와 카이는 번갈아서 그간의 이야기를 산적의 딸에게 들려주었다. 우와, 끝내준다. 멋져. 기막힌 모험을 한 거잖아. 산적의 딸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언젠가 아이들이 사는 도시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한번 찾아가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런 후 산적의 딸은 말을 몰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갔다.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잡고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걷고 있는 도중에 화창한 봄이 되었고 천지가 초록으로 변하면서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 교회의 종들이 울렸다. 두 아이의 눈앞에 교회 종탑들과 도시가 나타났다. 그곳은 바로 아이들의 고향이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계단을 뛰어올라 다락방 집으로 갔다. 모든 것이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었고 바늘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락방의 문지방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 있었다. 지붕 홈통에 장미나무 꽃송이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장미나무 아래에는 아직도 자그마한 어린이용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거기에 앉아 서로 손을 마주 잡았다. 텅 비고 황량하며 혹독한 냉기만이 가득하던 눈의 여왕의 궁전은 얼음이 햇살에 녹듯이 그렇게 그들의 머리에서 사라졌다. 양지 바른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할머니가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신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이제 이 옛 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계곡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었네. 이제 우리 아기 예수를 보러 가리. 이제 두 사람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은 그대로였다. 어느새 여름이 다가왔다. 더욱 따스하고 더욱 풍요로운 여름이.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프닝 인사가 아니라 클로징 인사를 하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안델센 동화집 중에서 눈의 여왕을 읽었는데요. 역시 동화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순수한 마음을 되살려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비록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제가 읽은 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주인공 게르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순수함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태양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가져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